여러분, 요즘 주변에 이런 분 계십니까? 2020년이나 2021년쯤에 집을 사는데 지금 이자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힌다고 하소연하는 자녀나 지인 말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은행에서 된다고 했잖아. 금리도 낮았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저도 이 질문을 상담실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들이 집 샀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어머니가 1년이 지나고 눈물을 닦으며 찾아오십니다. 딸 부부집 사는 날 손수 음식 해가셨다는 아버지가 이제 연대보증 때문에 본인 통장까지 압류 걱정을 한다며 연락이 옵니다. 아들이 청약 당첨됐다고 기뻐하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난다는 어머니가 지금은 그 아들 대신 이자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항상 같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그 젊은 자녀들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구조의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영끌족을 두고 욕심이 과했다고 합니다.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가까이 금융 현장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개인의 욕심만으로 이런 규모의 위기가 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구조가 먼저 작동하고 개인은 그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그 구조를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가 그 상황에 처해 있거나 본인이 직접 그 상황 안에 있으신 분들께는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 부동산 대출 심사와 리스크 관리 업무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개인 자산 관리와 부동산 재무구조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저는 1997년 IMF를 금융 현장에서 직접 겪었습니다. 기업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멀쩡하던 이웃이 집을 내놓고 베테랑 동료가 눈물 흘리던 그 시절을 저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는 매일 아침 부실기업 목록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처음엔 한두 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목록이 너무 길어져서 다 읽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와 너무 닮아 있어서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녀가 집을 샀거나 지금 집 살까 고민 중이시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대출을 안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 중에 주담대를 안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끌족이 몰락한 진짜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이겁니다. 영끌족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끌족을 보면서 왜 그렇게 무리해서 샀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해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먼저 욕심을 낸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먼저였습니다. 2020년 당시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에서 청약됐다는 이야기가 하루에 몇 번씩 끌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서울 아파트가 또 올랐다고 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지난달에 산 집이 벌써 몇 천만 원 올랐다는 말이 점심시간마다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바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지금 안 사면 나중에 진짜 못 산다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에는 매물 없다는 쪽지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청약 당첨만 되면 당일에 수천만 원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청약 통장을 만든 적도 없는 사람들이 부랴부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집을 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집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포모라고 합니다. 뒤처질 것 같은 공포.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못 오를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이 공포는 개인의 감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분위기였습니다. 언론이 매일 집값 상승 소식을 전했고 유튜브에서는 부동산 강의가 수백만 조회수로 올렸고 온 동네 어른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지난해 제 연구소에 찾아온 이지수 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1살 신혼부부였습니다. 이지수 씨는 2021년 말 결혼하면서 경기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4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였고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금리가 2.5%였으니 월 이자가 73만 원 정도였습니다. 부부 합산 월 수입이 500만 원이었으니 이자 부담이 월 소득의 약 15%였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죠. 이지수 씨가 그때 집을 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친구 셋이 그 해에 집을 샀는데 자기만 못 사면 나중에 진짜로 집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지금이 기회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망설였는데 직장 선배가 나는 그때 안 샀다가 지금 후회한다는 말 한마디에 결심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이지수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집 사지 말라고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제 앞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욕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부부를 그렇게 몰아간 건 사회적 압박이었고 그 압박 뒤에는 제가 설명드릴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공포를 은행도 알고 있었고 정책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진실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변동금리의 구조적 함정입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내내 금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변동금리는 시장 기준금리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보통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바뀌죠. 그런데 2020년 당시에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았습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매달 내는 돈이 달랐거든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했습니다. 은행도 변동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2020년에 주담대를 받은 분들 중 상당수가 변동금리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낮았거든요. 단기 기준으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낮은 금리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들으려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집을 빨리 계약해야 한다는 급박함 속에서 금리 구조까지 꼼꼼히 따지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 당시 분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계약하는 날 당일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금리 설명을 찬찬히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대출 심사를 40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금리는 역사적으로 항상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2%라는 숫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금리가 20%를 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이던 시절 은행 대출 금리가 25%를 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2%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금융권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 맥락을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상담한 박준혁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34세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2020년에 서울 외곽 아파트를 5억 원에 샀고 4억 5천만 원을 변동금리로 빌렸습니다. 당시 금리 2.3%, 월 이자가 약 86만 원이었습니다. 박준혁 씨는 계약하기 전에 은행 직원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를 수도 있냐고요? 직원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저금리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거라고. 그 말을 믿었던 겁니다. 당시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갑자기 크게 올리리라고는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 금리가 7% 가까이 올랐을 때 같은 4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월 260만 원이 됐습니다. 3년 만에 이자가 3배로 뛴 겁니다. 박준혁 씨의 월급이 그 사이 3배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박준혁 씨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은행에서 처음에 왜 이게 가능하다고 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은행은 지금 금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금리가 오른 뒤 어떻게 될지는 당신의 문제입니다. 이게 세 번째 진실로 연계됩니다. 세 번째 진실은 은행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좋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안에서 30년 넘게 일한 삼조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은행은 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은행이 나쁜 기관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구조적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대출 심사를 할 때 은행은 현재 금리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금리가 올랐을 때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긴 합니다만 그 결과가 대출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는 2020년 당시 많지 않았습니다. 금리 2% 시절에 2%를 기준으로 심사받은 분들이 금리가 7%가 됐을 때 감당 못하는 건 은행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집이라는 담보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은행은 담보 가치의 70%까지만 보호받습니다. 나머지 손실은 개인 몫입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4억 5천에 대출받았는데 집값이 3억 5천으로 떨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은행은 이 집을 경매에 넘깁니다.
3억 5천에 팔렸다고 치면 은행은 3억 5천을 회수하고 나머지 1억 원 손실은 고스란히 대출자 몫입니다. 대출은 상품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은 냉정합니다. 집값이 내려가도 빚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1997년 IMF 때 저는 현장에서 이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기업이 쓰러지면 은행은 담보를 처분하고 개인과 직원들은 남은 빚을 짊어졌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기업주가 공장 담보를 경매로 넘기고 빈손으로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나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지금 영끌족이 처한 상황이 그때와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규모만 다를 뿐입니다.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약 2,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절반 이상입니다. 2,200조 원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실감이 안 되시죠? 우리나라 1년 국내 총생산이 약 2,000조 원입니다.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가계빚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 빚의 절반 이상이 집 담보로 묶여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건 개인들의 무분별한 대출 때문만이 아니라 집값이 높아서 집을 사려면 어쩔 수 없이 많이 빌려야 하는 구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 50대 부부가 계셨습니다. 김부장 부부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드님이 2020년에 서울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이 부족해서 부모님이 연대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그날 은행 창구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은 집에서 살게 됐으니 다행이다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 아들이 금리 인상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몇 달치 이자를 연체했습니다. 그 순간 은행에서 연대보증인인 김 부장 부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공동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김 부장 부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제야 실감하셨다고 합니다. 연대보증은 서명 한 번으로 본인 자산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계약입니다. 가족 사랑이 법적 계약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의 대출에 연대보증이나 근저당 설정이 돼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바로 계약서를 꺼내서 확인하십시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진실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은 오른다는 믿음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십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은 실제로 장기 우상향했습니다. 그러니 집값은 항상 오른다는 경험이 사실로 굳어졌고 이 믿음은 세대를 넘어 전수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집 사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실제로 그 세대가 경험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경험이 만들어진 특정한 시대적 조건을 함께 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도 성장기, 도시화, 인구 증가라는 조건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던 겁니다. 그 조건들이 지금도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역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일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본도 1980년대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습니다. 도쿄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아무리 무리해서 사도 결국 오른다고들 했습니다. 도쿄 땅 전체 가치가 미국 땅 전체 가치보다 높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버블이 꺼지면서 집값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일본 부동산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죠. 집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자만 대다가 노후를 맞이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저는 당시 일본 사례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부동산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끼고 산 집이 내리면 집을 팔아도 빚이 남습니다. 이게 집값 하락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빚이 남는다는 거죠. 집은 팔렸지만 빚은 내 이름으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일본이 30년으로 보여줬습니다. 제가 상담한 최민수 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0살 자영업자였습니다. 2020년에 경기도 외곽 아파트를 3억 8천만 원에 샀습니다. 3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그 아파트 시세가 2억 8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담보가치보다 대출 원금이 더 많아진 겁니다. 이걸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입자를 놓고 있었는데 전셋값이 내리면서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졌습니다. 이자를 내면서 동시에 전세 보증금도 마련해야 하는 이중 압박 상황이 됐습니다.
매월 나가는 부담이 230만 원이었는데 자영업 수입이 코로나 이후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 틀린 선택을 한 건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구조 안에서 한 선택입니다. 집값이 내린다고 해서 빚이 같이 내리는 건 아닙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2020년에 집을 산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실을 충분히 알게 해주는 안내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정책이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오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5.5%까지 내렸습니다. 이 낮은 금리 환경에서 부동산 규제가 지역마다 시기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살 수 있는 곳, 없는 곳이 자주 바뀌었고 이 틈새에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공포가 더 증폭됐습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무제한으로 풀었습니다. 그 결과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올랐죠. 하지만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치솟자 미국 중앙은행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2020년 5.5%였던 기준금리가 2023년에는 3.5%까지 올라갔고 시중 주담대 금리는 이보다 훨씬 높은 5에서 7%대가 됐습니다.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사이의 격차, 즉 가상금리가 은행마다 달랐기 때문에 어떤 은행은 8%에 가까운 주담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돈을 풀 때는 빠르게 풀고 금리를 올릴 때도 빠르게 올렸습니다. 그 속도의 희생자가 바로 이 시기에 집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IMF 때 현장에서 본 장면과 너무 닮았습니다. 그때도 낮은 금리에 기업들이 무리하게 단기 차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로 금리가 치솟자 하루아침에 현금이 말랐습니다. 기업이 그때 쓰러진 것처럼 지금은 개인이 같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진실이 만들어내는 악순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담보 가치가 줄어듭니다. 은행은 담보 부족분에 대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만기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거절당하면 그 순간 대출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당연히 갚을 돈이 없으니 집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팔려는 집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집값이 더 떨어집니다. 그 하락이 다시 주변 집 담보 가치를 내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만기 연장을 거절당합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1997년에도 기업 한두 개가 쓰러지면서 시작됐다가 나중엔 대기업들도 연쇄적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악순환은 시작되면 속도가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기는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은 은행의 의무가 아닙니다. 은행이 대출 자산을 재평가해서 조건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실제로 이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은행이 적어도 3에서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통보를 받은 그 순간부터 해결책을 찾기엔 시간이 너무 짧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아파트 경매 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30에서 50% 이상 증가한 구간도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집 잃은 가정, 무너진 생계, 그리고 노후 보증을 잃은 부모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법원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서 있는 분들이 어떤 표정인지. 저는 직업상 그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그 무거운 분위기는 어떤 숫자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금리 구조를 확인하십시오. 본인이나 자녀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면 오늘 은행에 전화해서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이자 부담이 당장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지, 얼마나 오래 높게 유지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변동금리는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는 위험이 남아있지만 고정금리는 그 위험을 차단합니다. 전환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 비용과 금리 전환 효과를 비교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물론 각자의 재무 상황이 다르니 반드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분석이지 특정 행동을 권유하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리금 상환 비율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월 소득 대비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합산한 금액이 30%를 넘는다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40%가 넘으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산이 막막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이번 달에 통장에서 대출 관련으로 나간 돈 전부를 더해보십시오. 원금 상환, 이자, 보험료까지 다 합쳐서 월 소득으로 나눠보십시오. 그 비율이 30을 넘으면 지금 당장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채 비율이 낮았습니다.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 임계점을 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서민금융진흥원에 부채 상담을 신청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을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한번 재정의해 보십시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대출을 버티는 건 지금 시점에서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지금 내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파는 것과 강제로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자는 손실을 줄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후자는 신용과 자산 모두를 잃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결정을 내가 먼저 하는 것과 은행이 강제로 처리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자발적 매도는 시장 가격에 팔 수 있지만 경매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재무 상황에 맞게 반드시 전문 상담을 받으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출 만기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기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대출 계약서를 꺼내서 만기가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만기가 1년 이내로 남았다면 지금부터 은행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준비 없이 만기를 맞이하는 것과 미리 대화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건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은행과의 소통을 끊지 마십시오. 은행도 연체보다는 협의를 선호합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등급 하락, 연체이자 가산,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개인의 재무 상황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먼저 말씀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끌족이 무너진 건 그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포를 이용한 사회 분위기가 있었고, 변동금리의 함정이 있었고, 은행의 리스크 전가 구조가 있었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고, 정책의 타이밍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5가지가 함께 작동한 결과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부채를 낮추고 현금을 확보하고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생각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설마 하며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지금은 정보가 많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보실 수 있고 공공기관 상담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부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조의 문제라는 건 내 탓이 아니라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조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1997년에도 IMF가 구조의 문제라는 걸 다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 안에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은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전문 상담을 받으십시오. 주택금융공사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부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대출 계약서를 꺼내 만기를 확인하고 이자가 월 소득의 몇 %인지 계산하고 변동인지 고정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작은 확인이 위기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알고 있으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 번째 확인의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박소장